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3인방이 또 모였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이었어요, 스타트를. 그러죠. 오랜만에 다시 네, 이렇게. VIK로 우리가 네, 그게 네. 조회수 제일 많이 나왔고 예. 지금 6만, 두 개 합쳐서 10만 정도 됐어요. 맞아요. 네. 자,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이민석 변호사님 워낙 네, 또 그쵸. 그때 스타셨죠. 네, 스타셨고. 근데 참 별로 그렇게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 많이 인상적이었던 게 날짜하고 수치를 예. 그리고 이제 또 그거를 이렇게 기억해 내실 때 그 표정 또 완전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유재일이고요. 네, 김봉수입니다. 예, 이민석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는 또 오늘도 주제는 펀드. 네. 펀드인데 이제 그 펀드의 규제 완화 프로세스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사고를 치게 됐는가.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원샷은 지금 교수님이 받으십니다. 예, 좀 부담스럽네요. 네, 이제 네. 그걸 이제 네. 이 순서를 요 순서 네. 요거를 좀 규제 완화의 프로세스 네. 대한민국 사모펀드의 규제 완화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모펀드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급속하게 이제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첫 번째로 이제 2015년에 네, 이 사모펀드가 인가제에서 이제 등록제로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됐고, 그렇죠. 근데 등록제로 바꿔주는 조건이 있었지 않아요? 그 조건이라고 하긴 하긴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사모펀드라는 것이 원래는 그 1인당 1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게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처음에 이제 논의됐을 때는 아마 5억이었을 거예요, 그 금액이. 네, 예, 그런데 이제 1억 이상으로 이제 됐는데 낮춰줬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1억 이상 자산가가 투자하는 거다.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이제 그거를 열심히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차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등록제로 해놓고서는 슬그머니 이제 또 걷어 푸는 거죠, 문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네. 이제 정신은 네. 이 등록제로 해주는 정신은 아니 1억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자산가가 네. 투자하겠다는데 그거를 가지고 국가가 그걸 그렇게 보호해줄 필요가 없죠.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좀 위험한데 투자하다 까먹어도 그건 뭐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럼 뭐 돈 많은데 뭐 걱정이야. 그게 이제 뭐 이런 등록제로 바꾼 거의 기본 취지.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네, 물론 이제 다른 취지도 있었겠지만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쉽게 바꿔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뭐 무슨 자산 운용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럴듯한 금융기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등록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게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건데 그게 이제 결국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문턱을 높여가지고 해결한다고 했던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무시해진지 그 과정을 설명해 네, 주시면. 그게 두 번이죠. 그러니까 2017년 5월 달에 그것이 이제 재간접 펀드라는 게 이제 허용이 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재간접 펀드는 뭐냐 하면은 공모 펀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펀드죠. 그러니까 좀 유명한 회사에 가가지고 우리가 펀드 가입합니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한투, 대투 뭐 이런 그런 데. 거죠. 예. 그 펀드를 통해 가지고 사모펀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1억 이상 자산가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사모펀드에 공모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도 제약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는 최소 투자 금액이 500만 원. 예, 500만 원 이상은 돼야 들어간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작년 10월 달에 폐지해 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재간접 펀드 하면 사모펀드가 49명인데 20명이 공모펀드로 만들면 그 20명도 한 명으로 쳐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없어진 거죠. 인원 제한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공모펀드는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모펀드가 그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하면은 특정 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못 사요. 그 다음에 또 어느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회사 주식을 뭐 50% 이상 못 산다든지 이런 그 제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는 그런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모펀드들이 굉장히 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앞으로 터질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뚝을 막은 데하고 터놓은 데가 있으면 당연히 물이 뚝 터놓은 대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펀드 시장의 규모를 보면은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를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모펀드 그 수탁고가 지금 420조인가 그렇게 되고 공모펀드는 지금 300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200 몇십 조던데. 예.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한 번의 규제 완화가 마지막에 예, 최소 투자 금액 500만 원조차도 없어 버려가지고 지금은 아주 소액 투자하는 사람들 돈까지 끌고 모아서 사모펀드에 이제 간접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투자 시장에서의 규제가 거의 무력화돼 버린. 그렇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라임 자산운용 사태가 최초에 불거진 것이 작년 10월 달일 거예요. 근데 그 10월 달에 그 재간접 투자 그 500만 원 제한 없애버렸잖아요. 사고가 터지면 예,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고가 터졌는데 규제를 강화를 안 하고 완화를 시켜버린다. 그게 그 10월 달에 같이 일어났는데 전후 시점은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거의 같은 시점에 라임 자산운용 사태도 터졌고 사모펀드 완화는 완화대로 이루어졌다. 상당히 웃기는 시츄에이션이죠. 거기다가 지금 뭐 법무부는 뭐 특수부 다 없앤다 그러고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예.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우리 중에서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은 역시 이민석 변호사님 네, 그렇죠. 겁니다. 예. 이거로 피해를 받은 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자기가 돈이 많아서 투자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돈을 번다고 해서 대부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집안에서 가족관계 해체되고 나중에 극단적으로는 또 자살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조이팔 사건의 경우에는 한 30명 정도가 자살했고 IDS 홀딩스 사건의 경우에는 벌써 50명 이상이 자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조 원대 사건인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나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 그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규제 완화하고 사모펀드가 사고 터지는 얘기에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이거로 인해서 일상이 부서지는 건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서 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그 위험한 그 투자 상품들을 은행이 지금 팔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우리은행 DLF 사건도 있었지만은 이번 그 라임 자산운용도 보면은 그냥 평범한 은행이나 또는 증권사 이런 데서 이런 펀드 상품들을 막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사모펀드들이 투자한 회사들을 보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볼 수 있는 우량 회사들이 아니고 아예 상장 안 돼 있는 회사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장돼 있는 회사들도 있고 안 돼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치도 알 수 없는 회사들의 뭐 전환사채든 신주인수권부 사채든 또는 일반 회사채든 막 사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해왔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제 은행이 예금 아닌 것도 이제 팔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은행에서 파는 상품은 비교적 안전한 상품이다 하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쌓아온 신용을 팔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은행도 이러한 상품들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막 무책임하게 팔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그냥 팔기만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팔고 있다고 보기에는 인센티브도 주면서 판매 사원들한테 촉진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판매 촉진을 하고 수당을 주고 그럼 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수당이라는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팔고. 그러니까 지금 라임 자산운용의 이 펀드들을 판매한 금융기관들도 좀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금액이 커지고 거의 전 국민들을 위험 속으로 빠뜨린 거죠.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거는 결국에 은행하고 증권사가 이걸 팔 수 있게 만든 구조에 있다. 그냥 라임 자산운용이 지네 지점에서만 이걸 팔았으면 이렇게 몇 조씩 될 수가 있었겠어요? 6조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규제 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예. 그냥 우리가 정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예. 감이 좀 뚝 떨어질 수 있지만 예. 문제는 이분들이 정책적 실수라고 하면 본인들은 사모펀드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도 이해 당사자고 자기들도 사모펀드래. 저는 그 조국 사모펀드 얘기 딱 나왔을 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모펀드라는 거는 감독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오늘 그 라임 자산운용 관련해서도 뉴스 나온 게 그 이종필 부사장이 네. 지금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따로 펀드를 다른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자기가 또 챙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임 자산운용이 이제 예컨대 100억 원어치 전환사채를 샀어요. 어떤 회사에. 그런데 그 회사 경영이 잘 돼서 지금은 가치가 500억으로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라임 자산운용이 그 이종필 개인 펀드에서 200억에 팔게 해요. 그러면 이제 라임 자산운용의 그 펀드는 나름 이제 2배 됐으니까 여기도 이제 수익률이 낮고 사실은 500억짜리를 200억에 샀잖아요. 이종필 본인은. 그래서 더 큰 이득을 보는 거죠. 이건 자, 이거 그러면 손해는 본 거 아니니까 배임으로 잡히진 않겠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배임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라임 자산운용의 이제 고객들이 이제 400억의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100억 이익 본 거잖아요. 그럼 300억은 손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배임은 배임 맞습니다. 배임은 배임인데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죠. 도망갔고. 그리고 네. 문제는 이종필 개인이 이렇게 해서 300억을 꿀꺽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가 고위 공무원한테 이런 이득을 주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저는 이거 털면 나온다고 생각해요. 털면 나온다고 의심이 되는데 털 조직이 그 조직들을 지금 해체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의 그 불법적인 거래하는 업체가 만약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 누군가한테 뇌물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무원한테 개인적으로 007 가방에 현금 싸들고 가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어떤 펀드에 가입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 그 펀드가 이득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만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털면 나올 텐데 나온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네. 수사기관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이종필이 혼자 먹었겠냐? 그렇죠. 저는 분명히 이게 돈이 건너간 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라임 부사장이라고 하는데 예. 이 부사장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그 사기 치는 업체들이 등기된 대표이사가 진짜 대표인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이제 바지일 경우가 많은 거니까. 그렇죠. 99.9% 바지죠. 이민석 변호사님 그거 좀 아까 알아보신 거 있잖아요. 내용.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원래는 라임 투자증권을 시작했어요. 네. 2012년 8월 달에. 그런데 2015년 12월 달에 갑자기 이름을 갖다 바꾸더라고요. 라임 자산운용으로. 네. 근데 라임 자산운용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부사적으로 들어온 게 바로 이종필이에요. 근데 이종필이가 들어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사모펀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라임 1호, 2호. 그것이 이종필이가 부사장 들어온 다음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단순히 투자자만 하다가 갑자기 2015년 12월 달에 이름을 바꾸면서 라임 1호, 2호를 개발했다. 그렇다 그러면 실세는 이종필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이거 그 진보 쪽 분들은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BBK 할 때. 예, 그렇죠. 그래놓고 이분들이 지금 인식을 전환을 못하는 거야. BBK 때는 그렇게 이거 뭐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절대로 그럴 일 없어. 자기 부정을 하는 거죠. 이거에서 보수분들은 이런 얘기를 또 처음 들을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배신인지. 우리가 믿었던 뭐 촛불 정부라고 했었던 차에서 왜 이런 일이 터졌는데 이거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느냐. 이게 정말 우리가 화가 나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이게 뭐가 나올까봐 없애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갑자기 지금 엉뚱한 얘기인데요, 이민석 변호사님. 예, 이럴 때 사장이 보통 바지라고 하면 예. VIK 이철독 씨 바지 아닐까? 근데 VIP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네, 이거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왜냐면 본인 자체가 노사모 출신이고 국찬당에 또 상당히 좀 거물급 인사였고 네.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지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VIK와 관련돼서는 만약에 이 사람이 단독으로 했을까? 이런 의문을 짓게 되면 이건 정말 큰 정치 게이트로 가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철이 뭐 단독으로 했을 것 같지 않은데 예. 그래도 라임처럼 바지 같지는 않아요. 바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자 하지는 그렇죠. 혼자 하진 않았죠. 혼자 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예. 들죠. 이건 어디까지 느낌입니다, 여러분.